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오늘도 양측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전날 본격적인 공습을 시작한 데 이어 밤사이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목표물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도 밤사이 폭약 생산 공장 한 곳과 비행장 등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시설들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어제까지 발생한 레바논 내 사망자 수가 최소 492명, 부상자는 1,64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레바논은 지난 2006년 양측 간 전면전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최근 레바논에서 호출기와 무전기 등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용하는 통신기기들이 잇따라 폭발해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격렬했던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해 고조되는 긴장 상황과 레바논 당국에 의해 보고된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 대거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헤즈볼라의 계속된 공격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분쟁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진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은 영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이란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의 분쟁에 이란이 개입하도록 자극해 중동을 전면전으로 끌어들이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양측 간 분쟁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단체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중동 지역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영내 친이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을 지원해왔으며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참석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를 찾은 바히아 엘 하리리 레바논 의회 의원은 이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분쟁 격화로 레바논 국민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며 국제사회의 사태 완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레바논 국민에게 보낸 영상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당신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목표는 국민이 아닌 헤즈볼라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민들을 인간 방패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 지역 등에 드론 공격을 가해 전력 기반 시설 등이 손상됐다고 지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필립 프로닌 폴타바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밤새 날아온 러시아 드론들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파편들로 인해 전력 기반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20개 마을의 전력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 여러 채에도 드론 파편이 떨어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루슬란 크라우첸코 크리우 주지사도 밤새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2건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압됐으며 주택이나 주요 시설이 피격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발사한 81기의 드론 가운데 66기를 요격했고 드론 13기와 미사일 4발에 대한 추적은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내 전투 현장에서 발견되는 러시아 무기들의 외국산 부품 중 60%가량이 중국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일부 관련 제조업체들과 이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해왔다면서 중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이 러시아군의 감시용 장비와 드론, 미사일의 중요 부품 출처로 지목한 나라에는 미국, 네덜란드, 일본, 스위스 등 서방국들도 포함됐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자국의 방위용 장비와 물자 구매 등을 가로막고 있는 제재 해제를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참석차 방문한 뉴욕에서 미국과 자국 기업인들과 만나 제재와 미국과의 양자무역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일방적 조치 등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00억 달러에서 장기적으로 1000억 달러까지 교역 규모를 늘린다는 양국 목표가 제재 조치들로 인해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변함없는 3국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의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혐오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명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7에서 26도 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치적 전환기 속 변함없는 3국의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공동의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기회를 고려할 때 삼각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trilat is stronger than it's ever been, more effective than it's ever been, and more important.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 전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의 이후 우리는 3국 공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왔고 오늘도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미국이 정치적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 상관없이 이 3국 협력은 3국 모두의 미래, 즉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새 총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서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미한일 협력은 제도화돼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우리는 3국 협력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3국 외교장관 회의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3국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historic Camp David summit in August last year, we have made tremendous achievements. 또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긴밀히 공조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3국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며 이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날로 엄중해지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전략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us is becoming increasingly severe.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북한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가미카와 외무상은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3국 장관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문제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목표로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사무국 설립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3국 장관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과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동식 발사대 공개, 지속되고 있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하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3국 장관의 만남은 유엔 총회의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미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것은 지난 2월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의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현재 관련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3국 공조를 한층 제도화하려는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특히 정상회의가 열리면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나요? 네, 이재용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이 사무국 설립을 위해 이미 실무 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일 차관 협의회에서는 한미일 3국이 3국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국은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연합뉴스TV 등 한국 언론 매체에 출연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지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원식 실장 말대로라면 연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3국 협력 사무국도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3국 협력 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한일 정상이 공표한 3국 협력 체제를 한층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외교 업적인 3국 협력 체계가 유지되도록 퇴임 전에 일종의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3국은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미한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 사무국과 같은 미한일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 체제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퇴임 전에 대못을 받겠다라는 인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또 현재 기시다 정부, 바이든 정부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북러 협력, 미중 갈등 격화 등 북핵 대응의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일 공조라는 기본적인 대응 구도를 후속 행정부에 물려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미한 국방당국 간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국방당국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5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앙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양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회의는 미한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 과제인 대북 확장 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지역 안보 협력 강화에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투발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지난해 양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양국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하면서 핵 협의 그룹 활동을 통한 확장 억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와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 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미한일의 북핵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 TV 등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산하 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충근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0일의 경우 신뢰성 검증 차원에서 시험 폭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선 기폭장치의 소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기폭장치 자체를 바꾸거나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핵융합물질을 조금 집어넣는 방법 등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 가지고 굉장히 작게 만드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니 좀 설계상에서 극단적인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이 필요하다. 한국 국방당국도 비슷한 추정 자료를 내놨다고요?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자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장소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에 3개 갱도를 공개적으로 복파했지만 2022년부터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민간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선 3번 갱도로의 차량 통행과 제설 작업 흔적이 발견돼 3번 갱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춘근 박사입니다. 3번 갱도가 정상에서부터 기폭실까지 깊이가 400m 좀 넘어요. 그렇게 낮은 데에서는 대형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대형 실험을 하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소형 전술핵이죠. 다만 최근 3번 갱도로 핵실험을 위한 장비가 반입되는 등 임박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정치적 결정만 남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선 혐오스럽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미국은 북한이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국가안보실장 발언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이러한 평가는 김정은이 북한의 핵무기를 크게 늘리겠다고 거듭 밝히는 등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일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갈등 고조를 초래하고 영내와 국제 안정과 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전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핵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라는 이런 종류의 위협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핵활동 증가 정보나 우려가 있는지 묻는 BOA의 질의에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talk about intelligence. I will say that this isn't the first time we've heard those kinds of threats emanating from North Korea.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해 영내 파트너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발언은 당연히 불안정을 야기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kind of rhetoric is of course destabilizing, but we'll continue to be prepared to work with others in the event something like that were to happen. 앞서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 언론 매체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68차 IAEA 정기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결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아마도 미 대선이 임박할 시점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핵실험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e North Koreans would probably not choose to do it near the election. I think they would probably, if they were going to use the test politically, they'd probably do it at a time.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군이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군사 조치를 거론한 데 대해 한국 등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절망적이고 혐오스러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며 북한이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한국 언론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풍선을 부양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한국, 이란, 사우디 등에서 핵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강력한 제재 등 경제, 외교, 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2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앤서니 루제로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선임국장과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12축 미사일 발사 차량을 공개하면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했는데요. 대략 1,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었죠. 과학자들은 북한 전역에 약 10,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수 있고 2027년까지는 2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운트 선임 연구원님,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대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Well, certainly the North Korean arsenal is expanding dramatically, rapidly.
확실히 북한은 핵무기를 극적으로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양화하고 있죠. 북한은 더 이상 김정은 또는 정권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용으로만 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지전에서 확전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제한된 타격과 강압을 위한 역량을 개발 중이죠. 또 더 강력하고 무거우며 사거리도 더 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고요. 북한은 제한적이었던 역량의 많은 한계점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 개발 수준을 확실히 알 수 없었죠. 현재 미국은 정책적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 마주 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루지에로 전 선임 국장님, 백악관에서 고위 정책 위반자로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말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Well, I think when you're a senior policymaker, whether it's in the departments or in the White House, you don't look at 고위 정책 위반자라면 각 부처든 백악관이든 북한 문제를 그 자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죠. 이란처럼 핵무기 개발 완료 문턱에 다다른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도 있죠. 아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자체 농축 프로그램을 원하는 나라도 있죠. 이란과 맞먹는 역량을 갖겠다고 공언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비확산과 확산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비핵화, 군축, 위협 감소 같은 용어들을 두고 논쟁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현재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협상 목표가 무엇이든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재를 해제하면 좋은 거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세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를 준수하는지 검증할 대규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작은 단계들보다 차라리 큰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작은 단계들조차 여전히 달성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만 대화에 관심이 있죠. 북한은 지금 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국과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마운트 선임 연구원은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떤 모습일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Yeah, unfortunately, managing a nuclear-armed North Korea is the only tolerable and feasible option. 불행히도 핵무장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감내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남을 겁니다. 미국은 수년, 수십 년간 이런 상황을 막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날이 왔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의 목표를 어떻게 표현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개적으로는 그런 단어 선택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 핵 보유국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기술과 악의적 영향력, 범죄 활동을 한반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무제한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거나 그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동북아에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그대로 두는 건 동맹에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운트 선임 연구원님, 한국인들은 자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현 상태로 인정한다고 한다면요. Well, there's no chanc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formally accept North Korea as a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Yes, North Korea is going to retain its nuclear arsenal. And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that we can do about that in the near term.
rather than build the alliance on a fiction.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겁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조치를 기반으로 동맹을 구축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맹 내에서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억지력을 지녔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이 앞으로 10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우리 억지력의 기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을 상대로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막대한 실책이 될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요치도 않고 한국을 이웃 국가들의 위협과 협박, 북한의 선제 공격에 노출시킬 겁니다. 제재와 경제적 비용도 들겠죠. 르지에로 전 선임국장님, 비확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핵 보유국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지도자에게 핵 사용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요. 또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실수일까요? 아니면 효과적인 경고라고 보세요? Yeah, I think that's the right approach for right now in terms of deterrence and making clear that while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보는데요. 억지력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점에 있어서 말이죠. 마운트 연구원의 말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핵 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는 우려가 있죠. 물론 한국이 당장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진 않겠지만 이란이나 북한처럼 민간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은밀하게 무기화 작업을 시작해 선택지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현재 몇 년에서 몇 달로 단축될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란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량 국가에 대해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고 UAE 등과도 그 대화를 나눠야 할 겁니다. 상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냉전 시기엔 핵 보유국이 더 많아질 거란 예측이 있었죠. 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30년간 실패했습니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이 핵 역량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전술핵의 영내 재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르제로 전 선임국장님, 미국이 전술핵을 영내에 재배치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세요? Absolutely not. No, what it means is that the United States has this margin of advantage that's enormous.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런 요구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향후 한국이 핵무기 보유 문턱에 더 다가가게 할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청을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핵 확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그것이 대화의 큰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이란 모든 추정치를 보면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제 계산이 맞는다면 그때는 아마 그녀의 두 번째 임기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전술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거나 재처리 또는 농축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꺼려집니다.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지난 20년간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 해왔지만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이 핵무기 보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마운트 선임 연구원님, 미한 동맹의 군사적 태세가 억제력의 필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 사용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맞춰 억지력을 낮춰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Yeah, I don't think we need to do things like that right now. I don't think we need to agree to South Korea's requests.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미국이 이미 막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큰 이점입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위협에 의존하고 우리가 북한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는 정책을 가지지 않는 한 이는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을 박탈하고 김정은이 자신이 직접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할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그의 무력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한반도에서 안정을 받아들이며 북한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위협할 필요도 없고 김정은의 생명을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위협하는 쪽은 김정은인데요.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몇 가지 제재를 추가했고요. 그 사이 수년간에 걸쳐 북한의 핵 역량은 강화가 됐고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루제로 전 국장님, 이런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제재가 남아있나요?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Sure. I mean, that line about being the most sanctioned country, that seems to never die. I mean, many of us. 물론입니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라는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려고 노력했는데요. 양적으로, 질적으로요. 이번 주에 실행된 제재를 보면 저는 항상 이런 확산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을 추적하는 걸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우선 그것이 현재 활성화된 네트워크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거의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말에 활성화됐다고 말했고 그들은 발표 자료의 많은 부분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러시아 내부 네트워크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러시아에서 물자를 사서 북한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보내는 건지 등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죠. 다시 말해 그들은 네트워크의 한 지점만 노렸지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접근법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할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원을 쫓고 그들이 돈을 버는 근원을 추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현재 편안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매우 편안합니다. 그는 원심불리기 시설을 돌아다니며 미사일 시험을 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를 돕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재무부가 단 며칠이면 그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이런 단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는데 그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선임국장과 애덤 마운트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앞서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평화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통일 포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은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저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는 물론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까지 공개하며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주요국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요 관심사입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 정상들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개막합니다. 일반 토의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개막일인 24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내년 초 물러나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올해가 마지막 연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대량 살상무기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d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북핵 문제 접근법을 재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를 거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탄이나 경고가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는 등 북한의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데 유엔 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올해 일반 토의에는 194개 나라가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 중 미국을 비롯한 76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연단에 오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셋째 날인 26일 오후 연설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정상급 관여 의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올해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작년과 같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일본은 미국 등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촉구해왔는데 일반 토의 연설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장관이 연설합니다. 한국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를 유엔에 파견한 것은 지난 2016년 71차 유엔 총회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연설자로 내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반 토의 연설에서 대화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둔 미국, 일본 정상과 달리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무기거래 의혹을 받았던 러시아까지 거론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올해 일반 토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더 협력을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지 주목됩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참석 여부로 관심이 모아졌던 북한은 대사급 인사의 연설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 정상과 부통령, 총리, 외무장관, 대사 순으로 연설을 진행하는 관례에 따라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외무장관을 유엔에 파견했습니다. 따라서 왕이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8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79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10일 공식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통상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를 시작으로 각국은 전 세계 여러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의에 돌입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상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일반 토의가 열리는 시기는 고위급 주간으로 불립니다. 고위급 주간에는 유엔에서 각국 인사가 참석하는 여러 회의가 진행되며 이와는 별개로 여러 나라가 양자와 다자 회담을 진행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3일 뉴욕에서 주요 7개국 플러스 장관급 회의를 주재했으며 미한일 외무장관 회담에도 참석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24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파리아 쿠바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건 지난 2월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또 언론은 조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회동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제79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캐나다 및 몽골 정상과 잇따라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총리가 전날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약 25분간 회담했다며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심각한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캐나다가 주요 7개국 G7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G7의 강력한 결속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G7은 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G7 의장국이었습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총리가 오후나 후렐수 후 몽골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만나 북한 정세를 포함한 영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포함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대한 몽골의 이해와 협력에 대해 다시 한번 사의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은 이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미는 퇴임 전 마지막 외국 방문 일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4일 미국 워싱턴 DC를 비롯해 20개국 44개 도시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북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중국이 탈북민들을 박해받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건 명백한 유엔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대인 북한자유연합이 24일 워싱턴 DC 중국 대사관을 비롯해 전 세계 20개국에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을 맞아 20개국 인권운동가들과 비정부 기구들과 함께 44개 도시의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탈북민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9월 24일은 중국이 난민협약에 서명한 날로 이 협약에 따라 중국은 난민을 박해받을 곳으로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고문과 투옥, 심지어 사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북한 어린이와 여성, 남성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서명한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eptember 24th is the anniversary of when China signed the Refugee Convention, which obligates it not to repatriate. 숄테 의장은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7년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수백 명 가운데 여성 2명이 지난 8월에 처형됐고 9명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끔찍한 상황이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중국의 협약에 따른 의무 위반을 중단하고 안전한 통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그래서 9월 24일 20개국 44개 도시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is a horrific situation and it's going to continue unless people stand up and call on China to stop. 집회 참가자들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중단하고 탈북 난민들의 안전한 한국행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숄티 의장은 시 주석이 하고 있는 일은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세계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하면서도 이 끔찍한 강제 송환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중국이 자행하는 이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을 멈추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숄티 의장은 중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9일 탈북민 600명을 한밤중에 강제 북송했다면서 중국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기를 바랐겠지만 우리는 이를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24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중국이 1982년에 유엔 난민 협약에 서명한 9월 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했고 2009년부터 전 세계 중국 외교 공관 앞에서 강제 북송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20개국 44개 도시에서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유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세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 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8월 이후 중국에서 수백 명이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송환된 사람들은 구문, 자의적 구금,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예, 한국 언론이 보도한 한반도 야경 사진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부터 제공받아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네.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가 휴대용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 사진은 남한과 북한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야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남북한의 야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진을 보면 남한은 밤에도 거의 저녁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고속도로가 환합니다. 반면 북한은 두세 개 희미한 불빛이 없으면 검은 바다로 착각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 속 북한 전역의 조도는 동해와 서해 전역에 걸쳐 있는 구름 빛깔과 다르지 않고 그나마 빛이 있는 도시는 수도 평양과 원산 등 일부 지역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평양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예, 언론들은 인구 300만 정도로 추정되는 평양의 야간 밝기가 인구수 15분의 1에 불과한 강원도 강릉보다 어둡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특히 고려 대기환경연구소가 소장한 2000년 5월의 한반도 야경과 비교할 때 남한은 더 밝아졌고 북한은 24년 전과 다름없이 어둡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2000년 이후 남한의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은 2.1배 증가하고 도시도 팽창해서 조도가 2배가량 밝아졌지만 북한은 24년 전과 비슷하거나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한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야경은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에 의해 처음 알려졌었죠. 예, 그렇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재임 중 한반도 야경을 찍은 위성사진에서 나타난 남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정권을 대비하는 사례로 거론했었습니다. 예. 이 럼스펠드 장관은 지난 2003년 한국 방문 당시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자신의 집무실에는 한국의 화려한 야경과 평양의 하나의 작은 불빛이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한반도 위성사진이 탁자 유리 밑에 놓여 있다며 그것은 폭정과 자유의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한국 수도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은 흔히 부유함의 상징으로 꼽히는데요. 강남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총재는 한국 상위권 대학에서 서울 강남 지역 고교 졸업생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지원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이 있겠죠? 예, 이 총재의 발언은 한국의 교육열과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의 실태,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 격차 등을 거론한 가운데 나왔는데요. 이 총재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늘어나며 불평등이 심해지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부자들은 6살 아이를 대학 입시 학원에 보내고 여성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이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이 경제를 해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고요. 종종 외국 지도자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내지만 그들을 현실을 모른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도록 하는 등 과감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편중과 대입 과열 경쟁을 심각한 경제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네.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에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역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학 입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겠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 격차가 학생의 잠재력보다는 주로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중심지 거주를 통해서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차상위층보다 1.5배 그리고 최하위층보다 5.4배 높았고요. 특히 학업 능력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권대 진학률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이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나토가 21일 밝혔습니다. 나토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바우어 의장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린 제26회 연례 인도태평양 합참의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에 따르면 바우어 의장은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며 이 지역의 발전이 유럽 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의장은 파파로 사령관과의 회의에서 이 지역에 진화하는 안보 도전과 세계 안정과 안보 유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주최하는 이 회의는 인태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회의입니다. 올해는 28개 국가와 다자기구의 고위 군사 지도자들이 참여해 사이버 안보와 지역 역량 강화, 신흥기술의 위협과 기회, 인도태평양의 미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리해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파로 사령관이 회의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등의 고위 군 지도자들과 만나 영내 안보와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